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김명주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석 달 만에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탄두가 개량된 것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은 이번 당 대회 내내 핵전쟁 억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의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평양 김일성 광장으로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들어섭니다. 광장으로 연결된 도로에는 각종 전술 전략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 폐막 사흘 만에 열병식을 개최한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검은색 외투와 털모자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창건 기념일 이후 3개월 만에 또 열린 열병식. 코로나19 초특급 방역 단계와 혹한의 날씨 속에도 대규모 군중이 모였습니다. 열병식은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의 지휘로 시작됐습니다. 조선인민군 명예기병종대가 주석단을 우러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마부대를 비롯한 북한군 행진 모습은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등장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북극성 오시오시라고 써있는 이 SLBM은 석 달 전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 4시옷에 비해 성능이 개선된 신형으로 추정됩니다. 북극성 5시옷은 북극성 4시옷에 비해 탄두 부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 밖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등도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무기체계는 다 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대회 때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북극성 오시옷 같은 경우도 탄두부를 더 길게 해서 다탄두 형태지만 북극성 4형보다는 좀 더 무거운 다탄두를 좀 실으려고 탄두부를 개량하고 직경을 키운 게 아닌가. 북한이 당대회를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축포와 함께 전투기 비행도 이어지면서 야간 열병식에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 내내 국방력 강화 목표를 분명히 했는데요. 노동당 규약을 개정, 서문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방력 강화가 핵기술 고도화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는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사거리상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특히 핵 잠수함이 수중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탐지와 요격이 힘들어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영토 밖에서 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잠수함 기반의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원거리로 만약 태평양까지 가면서 거기서 SLBM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당장 미국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강대강, 선대선 원칙도 강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교류 협력 방안도 비본질적 문제라고 깎아내리면서 향후 남북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당 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선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그 원인을 우리 측에 돌렸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의원이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 행위와 반구화공보약 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 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개별 관광 등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핵기술 개발의 정당성 확보로도 분석됩니다. 어차피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군비 경쟁으로 간다는 정당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정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위치가 높아져 있으면 훨씬 더 좋은 협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대미 메시지도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 칭하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바이든 새 행정부를 의식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대외사업 부문에서 대미 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하고 반제 자주 역량과의 연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두고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은 앞에 강하게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초첨단 핵개발로 갈 것이고 미국이 선의로 나온다면 지금 우리도 당장 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자라는 어떤 긴급한 메시지가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새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상도 신년사에 담겼습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전향적 태도로 대화에 응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당대회 단상에 선 김 위원장은 아무런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당대회를 계기로 중국과 정상 간 축전을 주고받으며 우위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1년 가까이 차단된 상황이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북중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갖고 싶은 거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강화시켜 놓는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코로나 극복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협상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긴 만큼 어떤 외교 전략들이 새해 한반도에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당대회 열병식과 대남 대미 메시지를 살펴봤는데요.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홍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이번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그 고도화된 그 핵무기 개발을 계속 강조를 했고 또 이런 열병식 예행 연습 동향까지 포착이 됐었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됐었는데 석 달 만에 열린 북한 이번 열병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크게 그 열병식을 한 배경과 함께 또 열병식에서 실제 등장한 무기를 통해서 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열병식 시작
할 때, 방영을 할 때 나왔던 나레이션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나레이션 중에 뭐가 있냐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대외 용임을 명확하게 일단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3개월 전에 지난해였죠. 10월 10일 날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국내적으로 이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든 바이든 신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정부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또 실제 이제 등장한 무기가 아주 관심이 좀 가는 대목인데요. 상당히 수위 조절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ICBM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전략 무기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무기도 등장은 했지만 수위 조절은 반드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큰 메시지만 보면 과연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반면 우리 통일부는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3년 전에 화해의 길, 또 하나는 강대강 대치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로 조건 자체에서 한국에게 일종의 이제 공을 넘긴 거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적극적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겁니다. 따라서 완전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보기는 어렵고 이 양갈래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할지에 대한 상당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이제 3, 4월에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답을 하느냐, 이 과정들이 상당히 민감한 하나의 국면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대북 접근법을 가지고 갈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제 북한 당 대회 이후에 이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 북미 관계만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 특히 신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거의 대부분 다 지명 절차 거의 다 진행이 되거나 지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한반도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한반도 전문가가 대거 포진됐다라는 것은 대북 정책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한편에서 이들이 대북 정책의 대략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비핵화 접근법이 사실상 상당 부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비핵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얻고 있는 공감대가 바로 핵 군축과 핵 군비 통제적 접근입니다. 실제 오늘 북한이 지금 제기한 여러 가지 그 국방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핵군축 논의를 염두에 두고 북한식 핵군축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정지 작업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핵군축 접근법에 대한 한국의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한국은 어떻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일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로 전환할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홍 시장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고 지도부 세대 교체도 단행됐습니다. 특히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 권력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의 직위 강등을 놓고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다음 화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당대회 6일차 회의. 리일환 당비서가 연단에 올라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추대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의 수반으로 모시는 것은 시대와 역사의 엄숙한 요구이며 우리 수백만 당원들과 인민들의 불타는 심장의 호소이고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합니다. 당대표들과 방청객 7,000명이 동시에 기립해 만세를 외쳤고 김 위원장은 그만하라는 손짓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기 제1비서에서
2016년 당 위원장, 이번엔 총비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의원수님을 조선노동당의 최고수에 높이 모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승리의 신심과 배짱을 안겨준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민의 오보에 탁월한 수령의 용도를 받으며 혁명한다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으로 해서 세차게 설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건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로서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총비서를 김정일의 영원한 직함으로 정했을 정도로 북한에서 총비서가 갖는 정치적 상징성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의 총비서 직함을 가져와서 그 총비서라는 직함을 세습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고 싶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의 어떤 직책을 사회주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요하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노동당 지도부의 고령층을 퇴진시키고 젊은 간부들을 전진 배치한 것도 김 위원장의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82살의 고령 박봉주가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나고 60대 조용원의 위상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비서실장 역할을 해온 조용원은 이번 대회에서 최룡해, 이병철, 김덕훈 등과 함께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습니다. 당 비서와 중앙군사위 위원 등 핵심 요직도 모두 꿰찼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을 때는 북한 매체가 이름을 3번째로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 동지. 조용원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 때도 지근거리에서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겼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 때는 김 위원장 옆에서 무릎을 굽힌 자세로 보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 중앙군사위에 또 올라갔어요. 당 중앙군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그 몇 안 되는 일반인 중에서 한 명으로 이제 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지위에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당대회 집행부에는 포함됐지만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직위가 강등됐습니다. 정치국위원회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을 깬 인사였는데요. 그러나 김여정은 대난 담화를 내놓으며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당대회 개회식 날,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며 주석단 둘째 줄에 앉았던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폐회식 날엔 주석단 외곽으로 자리가 밀려났습니다. 직위가 강등된 김여정은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서도 뒤로 밀려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그간 대남 대미 문제를 총괄해온 김여정의 행적을 고려하면 의외의 인사란 평가입니다. 정치국 후보에서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큰 데미지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여정은 백두혈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13일 김여정 부부장은 대남 비난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동향에 대해 언급한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이 숨김없이 표현됐다면서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직위 강등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대남 대미 업무를 총괄할 것이란 관측을 낳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김여정의 역할이 총괄 업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떤 총괄이냐? 근데 과거에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핵 상무조라는 걸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 TF를 김여정이 총괄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대미 대남 라인의 직책 조정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대미 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영철은 당 비서에서 당 부장으로 감등된 채 대남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맡았습니다. 대화를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면 이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별로 없어요. 당대회 폐막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새롭게 개편한 지도부를 대동하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경축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요 예술단체는 물론 체육인들과 학생들까지 총출동해 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 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혁명을 새로운 전진 궤도에 올려 세워주신 총비서 동지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정을 담아 최상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렸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아 지도부를 개편한 북한.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입법과 예산, 인사 등과 관련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당대회 분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홍 실장님, 앞서 보신 대로 이번 당대회를 보면 경제, 군사 문제만큼이나 지도부 교체에도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결론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결론에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현 정세가 상당히 준엄하고 첨예해서 향후에 당 사업이 상당히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적인 통치, 당의 국정 운영을 상당히 단단하게 다지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둔 것 같아요. 일단 세대 교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규율을 강화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의 측면에서는 70대, 80대가 전면적으로 퇴진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정일 시대 인물이 거의 대부분 이제 당 밖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60대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다시 중요 직책들을 이제 맡게 되는 구도를 갖게 됐고요. 또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정보국을 비서국으로 바뀌면서 비서국에 있던 구성원들을 7명으로 상당히 핵심 부서만 남기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국과 전문부서 사이에 중첩, 소위 이제 인물적 중첩을 상당 부분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슬림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당적 규율을 상당히 강화하기 위해서 당 규율부라든가 당 법무부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당이 갖고 있던 어떤 규율 위반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단단하게 당을 묶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만들겠다. 이게 아마 근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당대회 인사를 보면은 대남, 대미 라인의 영향력이 좀 축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있는데, 그 대남 문제를 전담하는 이런 좀 더 좀 전문적인 기구가 출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질 인사 조직 기구 개편에서 후속적으로 아마 대남과 관련된 기구들이 특정하게 신설되거나 아니면 조정될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미와 관련된 인물들이 다소 강등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인물적 강등으로 단순히 해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직제 조정이라든가 업무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미나 대남 업무를 보던 업무 자체를 상당 부분 좀 낮춰잡는 방식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인물적 강등으로 당장에 해석하기 매우 어렵다. 특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함은 낮아졌지만 상당히 위상 자체는 아직도 온전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 후속적인 인사 또는 기구 조치를 좀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고인민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회에서 결정한 데 대한 후속 법령 개정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당대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제기한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을 법적으로 이제 제도화하고 그 법적인 그 권한과 위임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이제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구, 국무위원회와 내각에 관련된 또 국방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인사, 그다음에 기구 개편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국무위원회를 계속 유지할지, 그러니까 명칭을 유지할지 또는 변화시킬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위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던 최선희 이제 제1부상이라든가 김여정의 어떤 위상이 새롭게 다시 한번 설정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80일 전투를 끝낸 북한이 올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또 다른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거름 전투라고 불리는 퇴비 생산인데요. 어떤 퇴비가 많이 쓰이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한 협동 농장. 분주하게 삽질을 하는 농장원들 사이로 하얗게 김이 피어오릅니다. 발효 퇴비를 생산하는 현장입니다. 퇴비 작업은 북한 농사채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요. 북한의 토양은 유기질 함량이 낮아 양분을 더해주지 않으면 작물 성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름도면 곧 쌀도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해 더 많은 작업비료를 생산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주로 지푸라기와 인분, 흙을 섞어 만드는데 돼지나 토끼 등 가축의 배설물도 들어갑니다. 각 공장과 기업들도 퇴비를 생산해 농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양 2호 퇴비가 농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사에서 기본은 뭐니 해도 지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흑보산 비료와 신양 2호 발효퇴비가 중요한데 지난해 농사 교금을 놓고 봐도 흑보산 비료와 신양 2호 발효퇴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서출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신양동에서 개발됐다 해서 신양 2호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지푸라기를 토막내지 않고 복합균을 뿌리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데요. 북한은 대북 제재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퇴비 생산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논둑과 하천 주변의 마른 풀까지 긁어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해 들어서 운동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북한 조선중앙TV도 최근 보약 중의 보약은 운동이라면서 걷기 운동을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북한 방송이 추천한 걷기 운동법 함께 해보시죠. 사람들은 흔히 생활에서 운동복 차림의 리포터가 걷기 운동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준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별도의 장비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운동으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난 빨리 걸으면 숨 차니까 숨 차지 않을 정도로 걷는 게 아주 좋더란 말이에요. 걷기를 하루에 10,000보 정도 하는 게 좋다 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00보를 걸으면 약 4km로 평양에서는 버스 2정거장 정도의 거리입니다.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걷기 속도에 따라 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달간 30분씩 빠른 걷기 운동을 했을 때 최고 심박수와 혈압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빠른 걷기 운동을 꾸준히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런 숨차기라든가 혈압이 오르는 증상이 한결 적어지고 심장 기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 질병 치료에 걷기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물을 보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댔는데 걷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없어지고 몸이 한결 거뿐해졌습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누구나 마음먹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며 걷기 운동을 장려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세운 요즘 북한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요즘 문 닫는 가게도 많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최훈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죠? 네, 지난 7월 남북의 창에서 소개됐던 강리혁 씨인데요. 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탈북민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주신 건가요? 강리혁 씨가 4개월 전쯤에 대전에서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직원의 대부분을 탈북민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두부집 이야기, 그 따뜻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곳은 대전 인쇄특화 거리입니다. 오래된 인쇄소들이 이 거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작은 식당에 발길이 닿았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 남자,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네요. 바로 지난해 7월 남북의 창에 소개한 강리혁 씨인데요. 음식 만들기 쉽지는 않지만 네, 한번 오늘 열심히 해서 오늘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한에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이어오던 그가 지난해 9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탈북민 취업을 청취하기 위한 게 기본 목적이에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기만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앞으로 자체로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취업문을 두드리는 탈북민을 볼 때마다 누구보다 안타까움이 컸다는 리혁 씨. 일자리 만들기라는 좋은 취지로 식당 문을 열었는데 주변의 걱정도 컸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넘었죠. 근데 코로나가 그때 한창 왕성할 때 저희가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미쳤다고 지금 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데 이거 문 연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맛있고 특색 있는 순두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요?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지금은 탈북민 등 직원 5명과 함께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직원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대전에 혼자 와서 좀 외롭지 않겠냐, 같이 보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줘서 덕분에 그날 펑펑 울었어요. 이른 아침 두부 만들기가 시작됐는데요. 북에 있을 때에도 순두부를 즐겨 먹었다는 리혁 씨.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꼼꼼하게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데요. 오늘 끓여야 이게 두부가 타붙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한 분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두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뽀얀 콩물을 솥에 붓고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콩물에 두부를 굳혀줄 간수를 넣는데요. 두부의 맛을 좌우하는 이 과정만큼은 꼭 리혁 씨의 손을 거칩니다. 아직은 저희 직원들이 8단까지는 못 왔어요. 근데 여기 간수 치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몽글몽글함이 살아있는 순두부와 부드러운 모두부가 완성됐는데요. 갓 만든 따끈따끈한 두부를 보니 군침이 도네요. 엄청 고소한데요? 따끈따끈하고 그 약간 짭조름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두부를 만든 후 이들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본격적인 손님을 맞기 전에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같은 거라도 해도 신선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이제 최고로 좀 괜찮은 거, 최대한 좀 깔끔한 거로 골라서 사고 있어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장사 준비가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어설픈 모습의 초보 장사꾼이지만 열정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몽글몽글한 순두부처럼 탈북민들의 꿈도 몽글몽글 피어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뚝배기에서는 순두부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손님상으로 나가기 바빴는데요.
음식을 앞에 둔 손님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되게 고소하고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앞으로 정말 자주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저도 북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에 있을 때도 두부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때는 두부가 먹기 싫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감칠맛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빨리 시다해요. 한바탕 손님들이 지나간 뒤 직원들이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처음 식당을 열 때부터 사장님과 함께한 김진명 씨.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아 힘이 나질 않는다고 하네요. 다른 이유로 손님이 좀 없을 때가 오히려 힘들고 이제 많으면 더 에너지도 나고 또 더 재밌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한 덕분일까요? 힘들 때면 서로를 의지한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순두부집을 기반으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해갖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해서 좀 보란 듯이 이제 멋있게 좀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강리혁 씨 또한 순두부집을 차렸을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자체로 이제 자기 식당을 가질 수 있도록 체인점, 2호점, 3호점 뭐 이렇게 내 가지고 지금은 직원이지만 앞으로는 사장이 돼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도까지 올라가게끔 노력할 겁니다.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문을 연 순두부집.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진작가가 찍은 북한 주민 화보집 감상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